네, 지금 현재 논준모연구소 전자책 교재를 북1에서 북5까지 다 써서 현재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동영상의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인데, 이 첫 번째 영상이죠. 뭐 김 소장의 혼을 담다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 놨는데, 요 댓글에 요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책 안쪽 샘플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 유튜브 게시판에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이번 영상에서 이 북1에서 5까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멤버십 교재 1, 2, 3, 4, 5를 가지고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펼쳐 가지고 1부터 볼까요? 우선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북 1, 2, 3는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바로 논문에 대한 구성, 어떤 논문이라는 하나의 페이퍼의 구조,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논문이라는 페이퍼의 구조에 담을 콘텐츠 있잖아요. 그 콘텐츠가 그냥 막 담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 제기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논리 구조에 대한 설명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이 방법론을 대입해 가면서 연구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방법론은 별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실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 쪽으로는 북3에서 담당을 하고, 실습 쪽으로는 북4와 북5에서 양적 기법을, 그리고 이 양적 기법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것들만 모아서 북6에서, 그리고 질적 연구 기법을 북7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4하고 5까지가 나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북6를 현재 작성 중입니다. 현재 북5까지 나와 있다. 그러니까 북5에는 정말 연구 논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통계적인 분석 기법들. 그러면 북4는 뭐냐? 그런 분석 기법들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데이터 관리를 잘 모른 채 그냥 따라하기, 실습 강좌 이런 거 보시고 분석 기법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4, 5를 나눴다. 북6는 뭐 잘 사용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수요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논문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북6에서 따로 다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 1, 2, 3에서 처음에 논문 구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글쓰기 하려면 논리 구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다 이 또 AI가 기가 막힌 AI들 또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북2에다가 집어넣었고, 북3에서는 이제 분석 기법들과 이것들을 연구 설계를 하려면 분석 기법들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북3에서 분석 기법들을 가지고 실습을 하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석 기법들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기법들이 대충 어떤 내용들인지 개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북 1, 2, 3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설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 제기를 북 4 이상에서 우리가 실습을 해가면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이제 이런 취지의 교재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북1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북1에서는 논문 구조에 좀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논문 구조가 약간은 논리 구조하고도 맥락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논문 구조 따로 있고 논리 구조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 논리 구조에 의해서 논문 구조가 페이퍼화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1을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이제 북1의 모토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체계적인 논문 구조를 알면 연구 설계와 논문 작성이 명확해진다. 다시 말해서 연구 설계와 논문 작성이 명확해지려면 체계적인 논문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문구 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목차는 뭐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논문에 대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숲을 봐야죠. 숲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안에 나무도 보고 강도 보고 어떤 동물들이 사느냐라는 것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 구조 중에서도 핵심 구조가 있어요. 저는 그 핵심 3구조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게 이제 뭐 서론도 나오고요.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서론에서 어떤 게 드러나야 되냐면, 이 연구를 정말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성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서 분석을 했다 할지라도 연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거 뭐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성이 정확하게 대두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론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페이퍼 작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 필요성 도출 과정에서 어떤 논법을 써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말들은 하나씩 다 들어봤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요 부분 연구 필요성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도출해가는 이 논리적인 접근 방법, 하나의 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이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알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뭐 근원은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등장하는 각종 철학자, 수학자, 뭐 경제학자, 사회학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꼭 논문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그 인문학의 관점에서 학문의 기원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따로 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내 논문인데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하려고 덤빌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인 설명은 조금 돼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내가 시간적으로 여건이 돼서 취미생활로 한번 이 책이 나오면 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안 하고 서점에서 따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워낙 방대한 자료들을 지금 수집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론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서론 못지않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 설계죠. 연구 설계. 연구 설계의 3대 요소, 대도방에 대한 이 뭡니까? 대상, 도구, 방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이죠. 이 결론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결론을 쓰면은 항상 서론하고 항상 연계해서 결론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죠? 이론적 배경 구조.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분석 내용. 그 다음에 초록. 요런 것까지. 사실 6, 7, 8은 약간 옵션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논문의 구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북1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그 다음에 북2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논문의 구조, 즉 페이퍼의 구조를 알았으면 거기에다가 담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콘텐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초, 중,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글감, 뭐 요 글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글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콘텐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을 논문에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좀 논문스럽게 담아야 될 텐데 그런 논문 글쓰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논문 글쓰기, 즉 콘텐츠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야, 너희들은 필요 없어 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 연구에 사용하자. 저는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법에 대해서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와 AI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활용법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글쓰기 요령부터 AI를 활용한 편집까지 논문 작업이 이제 더 쉬워질 수가 있겠죠. 글쓰기 작업이 더 쉬워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를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논문 글쓰기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 뭐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인용하고 표절입니다. 인용 표절 이거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다른 서적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좀 적었다. 그래서 알고 들어가시면 자신 있게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이 부분이 있잖아요. 3번 부분. 이거 옛날부터 제가 진짜 주장했는데 이거는 정말 요 표현이 있잖아요. 요 표현. 주장은 글이 아니라 흐름으로 한다는 이 표현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정말 저도 연구를 하다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틀린 거고 흐름을 잡는 거죠. 맥락의 흐름을 잘 잡는 그게 논문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는 각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도 흐름이 있어요. 이 카테고리가 흐름이 있다는 것은 각 카테고리마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글쓰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논리 파트,
논리적으로 써야 되겠죠. 설명 파트. 요건 인용을 잘해야 되거든. 분석 파트. 이건 분석을 잘해야지. 정리 파트. 요거는 이제 내가 제출하는 기관이나 밑에 5번 스타일 맞추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뭔가 선호되는 스타일로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구분을 좀 철저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AI를 이제 이런 거 알았으면 여기에 도움이 되는 AI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알아보고 현재의 경향을 반영을 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라든가 AI를 이용해서 자료 수집하고 그거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인 내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항상 교정하고 다시 재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을 항상 거쳐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 또 뭐 인용문 같은 거, 인용문 논문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자료 어떻게 수집할 건지 이제 별도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북3에서는 북 1, 2에서 이제 논문 구조도 알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논리 구성도 하고 글쓰기 준비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설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분석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석 기법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개념이 뭔지,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그 기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설계를 할 수가 있지. 아니, 분석 자체는 내가 안 하더라도, 누가 뭐 좀 해준다 하더라도, 설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다양한 분석 기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석 기법이 이 세상에 한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이 기법도 존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런 기법도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요 두 개는 좀 비슷해.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내가 어떤 연구 대상이나 이 대상으로부터 취하는 자료가 어떤 형태로 수집되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요 기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 기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 다른 요런 기법은 이건 연구의 의도, 취지, 약간 목적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내 손으로 분석할래 이런 욕심을 좀 버리고 일단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요거부터 봐가자. 이게 북3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내 손으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게 북4, 그 다음에 북5. 요게 이제 양적 연구 중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분석 기법들. 그리고 이제 같은 양적 연구이지만 약간 수요가 적지만 그래도 간간히 채택이 되는 그런 양적 연구들은 북6에서.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도 있거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북7에서. 이렇게 현재 북6와 7은 현재 준비 중이다. 현재 북5까지 나와 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3에서는 우선 뭐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의 3대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대상은 어떤가? 도구는 어떤가? 분석 방법은 어떤가? 그럼 이제 분석 방법 중에서도 통계적인 분석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종류를 좀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도 있구나. 이런 분석도 있구나.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의도가 깔리는 거구나. 이런 분석을 하려면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뜨고 있는 뭐 대규모 데이터. 정형,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와 관련된 분석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하려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이런 취지의 연구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대상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북3에서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자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북4에서는
양적 연구를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양적 연구를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면 통계 분석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통계 분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다? 숫자로 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해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이게 영 내키지가 않아. 별로 안 좋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논문 접어야 됩니까? 뭐 다음 학생들은 이제 다음 학기에 하고 학회에 제출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뭐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비정상적인 건지,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원인을 찾다 보면 이제 다양한데 원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이론적인 근거가 잘못돼서 모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분석 과정에 실수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좀 비중이 좀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검토를 해야지. 데이터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고 오로지 가설검증 그냥 가설검증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가설검증만 하면 장땡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데이터 검토인데, 그래서 데이터 검토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을 먼저 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 통계 분석의 기본기는 어디에 있다? 데이터 관리에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관리를 따로 책으로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훑어보면, 우선 뭐 통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제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쉬운 거여야 된다.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루기가 쉬운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가질 수 있어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료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기능이 우수해야 된다. 쉽고 무료인데 기능은 별로 안 좋고 이러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이 기능이라는 거는 심지어는 유료 소프트웨어보다도 기능이 우수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그전에는 없었죠.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 주고 유료 소프트웨어를 썼지만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조금 이제 내가 컴퓨터에 좀 잘 안다 하시는 분들은 R 언어를 직접 다뤄가지고 R 스튜디오라는 요 툴에서 코딩을 해서 직접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건 뭐 누가 봐도 이거 좋은 거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지만 요거를 거의 뭐 마우스 클릭 기반으로 너무 다루기 쉽게 싹 바꿔버린 게 자모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스프도 있어요. 제스프 강의는 이제 북 6에서 나올 거지만 북 5까지는 제스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다 무료 기반이고 쉬우면서 기능이 우수하다. 특히 자모비 강추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요거 조금 제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목차가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데이터란 무엇인가 이거지. 데이터 구성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응답 척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 척도. 근데 저는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측정 도구. 이 측정 도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측정 도구. 측정 도구의 이해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하고도 맞물리고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 변수명 교조. 요거는 좀 그냥 따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인 거고. 5번. 이 자모비에서 이제 데이터 어떻게 불러오고 그 메뉴들이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메뉴에 의해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사실 내가 통계 분석할 그 데이터들을 내가 떡 주무르듯이 그냥 주물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모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모비를 통해서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주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저게 있죠.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양이 크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코딩으로 처리하는 게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숙련이 되면 편리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패널 데이터만 RStudi오에서 코딩에 의해서 한다. 요것도 제가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참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RStudi오에서 데이터 관리를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한 그 CSV 파일을 다시 자모비에서 불러와서 가설 검증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결국에는 자모비로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내가 가설 검증할 데이터를 출연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를 통해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검토도 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북4에서 정말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해봐야 되는 기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북5로 넘어가죠. 북5에서는 자모비에서 할 수 있는 논문 통계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들을 모았습니다. 자, 북5에서는 어떤 분석 기법들이 있는지 자모비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쑥 보시면은 조금 화면을 키워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모비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 샘플이죠. 샘플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하면서 다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가 해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 데이터를 다 자모비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예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내가 써먹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이제 자모비에서 할 수 있는 분석 기법들, 아주 기본적인 거, 기술 통계, 빈도 분석, 이런 것들 진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마우스 한 두 번만 까딱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쉬워요. 교차 분석, 카이스퀘어 검증, 이런 것들, 이거 뭐 논문에서 어떻게 써먹지, 이런 설명까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PCA죠. 주성분 분석. 그리고 이제 도구 개발 같은 거 할 때 탐색적 요인 분석. 만약에 내가 선행 연구에서 측정 도구 가져와서 좀 수정했다, 이래도 탐색적 요인 분석은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여기에 확인적 요인 분석이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확인적 요인 분석은 저기 뒤에 구조 방정식 모형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다가 여기다가 넣어놨다는 점. 왜냐하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사실 다른 분석에서는 잘 사용 안 돼요. 내가 가설 검증을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할 때 그때 요인 분석을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CFA 자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최대 우도법인데, 이 12구조 방정식 자체가 최대 우도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둘이가 추정법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요인 분석해서 넘어온 거를 12구조 방정식에 넣어야 이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은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에 넣어놨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신뢰도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우 간단하지만 평균 비교 분석의 대표적인 t-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 뭐 원웨이, 투웨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사실 뭐 3웨이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원웨이, 투웨이도 잘 안 하는데 원웨이는 좀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나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로 추려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공별량 분석, 이런 것들 실험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회귀 분석이죠. 이 회귀 분석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뭐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회귀 분석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해야 되고, 단순회귀 있고 다중회귀 있고,
위계적 다중회계 있고. 그런데 이제 위계적 다중회계가 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계적 다중회계 분석이 통제 변수에 대한 모형에도 사용이 되지만 위계적 다중회계 분석이 응용이 되면 이 역할 모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매개 조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회계 분석에서 로지스틱 이것도 이항이 있고 다항이 있고 이런 회계 모형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분석들을 북5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5에서는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입니다. 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CB가 있고 PLS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CB 구조방정식 많이 하시죠. 근데 요즘에는 PLS 구조방정식도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PLS는 북6에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 구조방정식이 북5에서 12 구조 방식을 하려면 이제 이런 단계를 좀 거쳐야 돼요. 이런 단계를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매개냐, 단순 매개냐, 단순 매개냐, 다중 매개냐, 다중 매개도 이게 병렬 구조냐, 직렬 구조냐 이런 것들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조절 효과, 이 다집단 분석. 자 여기에서 잠오비에서 이 다집단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잠오비는 딱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현재로서는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단점이 뭐냐면 모든 경로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일부 경로는 다집단 분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집단 분석은 제가 RStudi오에서 요 부분만 싹 빼가지고 제가 코딩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갖다 쓰셔도 돼요. 경로만 싹 바꾸시면 되니까 변수하고. 그래서 RStudi오에서 일부 경로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설명을 해놨다라는 점,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다층 모형 분석이에요. 다층 모형. 요게 또 잠오비에서 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 분석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것도 메타 분석도 잠오비에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메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잠오비가 거의 미쳤어요. 거의 미쳤어. 해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이제 다만 이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국제학술지에 내실 분들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다가 내실 분들은 뭐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내가 조금 편집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5까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뭐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항 로지스틱이다 이러면 뭐 모든 분석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이 다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뭔데? 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려요.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학술 연구 논문에서 다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어떤 뭘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좀 드려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연구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잠오비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 예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분석은 자, 요 메뉴에 들어가시면 아마도 화면이 이렇게 뜰 건데 이 화면에 지금 번호에 적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분석하면 해석이 바로 옆으로 나옵니다. 이 잠오비가 좋은 점이 뭐냐면 뭐 확인 버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하면 바로 나와 옆에 그냥 이런 분석 결과가.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다 번호대로 다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드렸어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논문에다 쓴다 하면 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프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예시를 적어 놓은 거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내친 김에 북포도 한번 볼까요? 북포 같은 경우에도 뭐를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잠오비에서 어떤 범위를 숫자로 바꾸는 그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어요. 이 화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아주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북3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독립해본 t-테스트가 뭐냐? 그럼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고 요거 이해 잘 안 될까 봐 또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독립표본 t-테스트의 비모수적 대안은 뭐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놓은 거죠. 북2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테로하고 리서치 래빗 연동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화면에다가 다 담아 가지고 설명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북1에서 보면은 결론 구조 어떻게 하느냐? 결론 구조 이렇게 그림까지 다. 이게 약간 그림의 형식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림의 형식. 북1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좀 많이, 논리 구조라는 것이, 구성 체계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위주로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북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1부터 북5까지 쭉 보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 굉장히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사실 제가 이 방학 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방학 기간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시간 좀 있을 때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논문 쓰실 때 학생분들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뭐 개학 중이라도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럼 자기 논문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 연구자로서의 이 성취감이 쌓이다 보면 왠지 학자의 스스로, 남들은 인정 안 해줘도 내 스스로가 학자의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머리도 저처럼 이렇게 막 빠마 한번 하고 나 머리 약간 베토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학자의 느낌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여기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더보기란에 교재 주문 신청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교재를 주문할 수 있는 그 주소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 밑에 교재 주문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이 북3까지는 멤버십 영상으로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책 보다가 책 보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 이제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만간에 북4하고 5도 이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교재에다가는 최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과 함께 많이 표현을 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영상이 이해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도 이제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교재를 선택하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이 아마 그 댓글 올려주신 분의 어떤 요구에 충분한 반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만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